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험에 갇힌 학생의 탈출기라고 할 수 있는 상담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약대에 진학하겠다는 마음으로 휴학을 하고 편입 준비, 즉 약학대학 입학시험 PET를 준비합니다. 결과는 5년 동안 5번이나 시험을 보았지만 매번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원서를 제출할 수준의 점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경우랍니다. 마치 이전에 대입 사수나 오수, 고시나 변시낭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례이지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본인의 몸도 아주 망가진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낙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거기에다 약해진 몸은 온갖 질병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사람에게 과연 황상민 박사님은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자신을 찾고 또 이런 시험의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젊은이는 이런 시험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마음 분석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 WPI 상담 마음 분석. 사실 이 상담은 5년 동안 PT를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PT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생 상담은 그냥 이 학생이 또 PT를 보겠다라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 상담을 해주는 게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박사님은 이 학생의 시험 보는 방법, 공부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셨다고요? 심리 상담이 아니라 공부법 상담, 아니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주셨다고요? 오, 심리학자가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자세한 상담 내용을 살펴보시죠. 실제로 먼저 이 사연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상담 사례는 내담자의 상황이나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내담자한테 상담을 해줬는데 과연 이 상담이 제대로 잘 됐는가? 왜 그러냐면 상담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내담자가 PT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학습 코칭의 부분인데, 첫째, 이 친구는 저 이야기를 예의하고 따랐지만은 본인이 제가 이야기한 공부법을 따라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느낌이 그랬어요. 어쩌면 또 하나의 느낌은 이 친구가 5년 동안 했는데 내한테 와서는 너 시험 그만 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거 외에 다른 거를 할 그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애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이건 상담할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의 사례분 세미나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상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상담이 끝났을까, 아니면 상담 끝난 다음에 본인 상담 녹음한 거를 들어봤을까, 몇 번 들으면서 자기 공부법을 검토를 했으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황상민 박사님도 상담하시는 동안에 내담자의 반응으로 나름 상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셨던 사례였군요. 내담자가 여러 번 본인 상담 녹음한 것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상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했던 사례이군요. 그렇죠. 5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진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한 번의 상담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시험을 본다는 것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어떻게 PET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상담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질 수 있겠네요. 그럼 내담자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살이고 5년 동안 약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째 PET 시험에 응시했고 안정권에서 벗어난 점수를 받아 내년 시험을 준비하려 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의 정체를 알고 잘 달래가면서 공부하고 싶고 아마도 10대 때부터 시작된 저희 사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동생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동생을 무시하고 동정하는 게 싫어서 어릴 때부터 독을 품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의 인정, 친구들의 부러움 덕분에 제 로맨 성향을 억누르고 계속 공부만 단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기대 이상으로 공부 잘하는 저를 외고에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악을 썼고 공부했지만 외고 진학에 실패했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거의 공부 기계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요령도 없이 그냥 무작정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시절 저는 친구 관계보다 하늘급인 대학교에 가고 싶었기에 성적에 집착했습니다. 그때는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 몸무게가 8kg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하던 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했지만 공대가 취업률이 높다는 걸 듣고 아주대학교 신소재 공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험을 할 때 기대했던 성적만큼 제대로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이 친구가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물리 과목을 수강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저는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침대와 한몸이 되어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4.5 만점에 2.7이라는 성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대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대 공부가 머리 아프기만 하고 졸업 후 기업 내에서 조직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약사가 된다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월급, 주변 사람들의 인정, 유동적인 근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강남에서 하숙집을 구해 학원을 다녔습니다. 막상 PET를 공부해보니 1년 안에 성북을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한 건 저의 오산이고 저의 자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책을 펴고 집중하려고 하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습니다. 병원에 초음파를 하러 가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건강염려증, 공부에 대한 좌절감으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첫 시험을 쳤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에 어머니는 큰 실망을 하셨고 저에게 수험생의 일걸수 일토적을 감시하는 기숙학원에서 재수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 후 2년간 기숙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눈과 귀를 닫고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본고사에서 미미한 성적 상승을 했지만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또 기숙학원에 들어갔지만 학습관리 선생님과 싸우게 되어 다른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쯤 보면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거의 로맨 매뉴얼로 지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미치지 않은 게 그래도 트러스트가 높으니까 미치다는 소리는 안 듣고 꾸역꾸역 견디면서 지내는데 그 모든 아픔을 자기 몸이 이제 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아,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가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는 병사처럼 자신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롬앤 매뉴얼 성향의 사람들에게 이런 미칠 것 같은 시험 상황을 그리 긴장하지 않으면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는지 상담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박사님의 상담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하면서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험 기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 좁은 공간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겨우 눌러가며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본인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저에게 성격 좀 고치라는 팩폭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네 번째 시험에서도 큰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간혹 상담을 할 때 진짜 이 PT 5년, 6년, 7년 동안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 너가 왜 약사가 되려고 하냐라고 하면 약사가 되면 번듯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사실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5년 무슨 일을 하든지 5년 시험을 보고 되는 경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부터는 시험 공부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심리적 안정감, 자기 체력 관리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때 저는 약대 진학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애절한 부모님의 부탁으로 5번째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계속 지내기는 싫어서 저를 살릴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침소를 알게 되었고 합격 수기에 중독된 공시생 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상황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 무던한 척 하는 것은 오히려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습관리 선생님께 매달 상담을 받고 힘든 점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 화학, 물리, 유기 모의고사를 풀고 난 후 작성한 OMR 카드를 제출하려고 했고 저는 그것을 시험 직전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푸는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늘었고 시험 한 달 전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하던 생물 과목을 소홀히 공부했던 탓에 본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점은 합격점에 들 수 없었습니다. 덕성여대, 전북대 두 군데 지원한 상태이지만 큰 기대를 안 하고 내년 시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친구 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두 달 있다가 제가 상담한 거를 확인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시험 끝나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던 게 이 친구 상담하는 거에 있어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진짜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제대로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황심이도 가슴이 아팠답니다. 박사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내담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섬세하고 예민한 친구가 마치 전투를 치르듯이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 상황에서는 누군가 이 학생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의 긴장과 두려움을 공감하면서 자신을 돌봐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구나. 하지만 상담자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100% 적극적으로 해줄 수도 없고 막연히 내담자가 또다시 한 달 후에 와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확인, 관리되는 정도로 하기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갈등을 겪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상담도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한 활동이지만 마음으로는 아주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극한 직업 활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반반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
쪼아대는 독수리의 공격을 참고 돌을 높은 언덕에 올릴 것인가의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밑집에서 지내며 운동하는 낙으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의 사이가 점점 껄끄러지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후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사실 집에서 운동하면서 그냥 여유있게 공부하면 딱 좋은데 저에게는 여전히 동생에게 믿음직한 든든한 언니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아직 제 스스로의 길도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생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PET를 봐서 약사가 되는 것이 이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가도 싶습니다. 작년 수험 기간을 통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그냥 하면 된다를 몹시 느꼈고 자신감도 조금 붙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끔 나타나는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구토 증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서 좌절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험 기간 초반에는 눈빛으로 책을 태울 기세로 공부하지만 시험 2달 전부터는 탈진해서 일정 공부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끝심 부족 현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사연에 이 친구의 문제 답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 체력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둬서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 사연에 대해서 혹시 드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동생 핑계 대고 지금 이 PET 시험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뭐 핑계는 뭐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PET 시험을 하는 거는 자기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누구 핑계를 대든지 간에. 내담자 열심히 할 때도 왜 떨어지는 건가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자기 나름대로 숙련되게 잘해서 자기 실력을 편안하게 잘 발휘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특히 로맨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친구는 사실 4년차 때 이제 제대로 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조금 풀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몸이 지나치게 약해진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더욱더 공부하는 데 있어 자기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게 안 된 거죠. 내담자분은 원하면 원할수록 멀어지는 합격선, 떨어지는 성적, 위축되어가는 자신감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런 경우 상담을 한다면요, 무조건 경력, 지지, 그리고 뭔가 남다른 입시 전략을 이 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다른 입시 전략이죠? 이런 생각이 드니 황 박사님의 멘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박사님은 어떠한 색다른 공부법, 입시 비법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체력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솔루션을 제시하셨어요. 이 내담자에게 진정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입시, 생활의 관리와 계속되는 시험 실패에 대한 심리적 안정인 듯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이 좌절감을 느꼈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좌절감 느꼈죠. 대학교 들어갈 때 좌절감 느꼈죠. 그 모든 게 이 친구가 자기 공부하거나 자기 성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조건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는 기계로 살려고 그랬다잖아요.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욕망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죠. 전략이 없이 그냥 그렇죠. 전략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믿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특히 로맨 경우가 많은데 뭐 되기만 하면 뭐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그러면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더욱더 그걸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자기가 그거를 즐기지 못하고 힘들게 되거든요. 예. 가족의 기대가 여기까지 온 걸까요? 가족의 기대하고는 사실 큰 관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한테 큰 짐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짐에서 약사가 된다. 왜 참 여학생들은 약사가 뭔가 상당히 큰 그거로 생각을 했을까? 옛날에는 교사가 되는 거, 약사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직업이나 그게 자기 삶에 있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뭐 딸이 다 착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로맨의 경우 공부를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서 공부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불안에 대한 상상 같은 걸로. 로맨은 불안하기 때문에 공부를 집중을 못하거나 또 공부가 안 되는 경우는 참 많아요, 로맨은. 그러니까 로맨한테 있어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거는 진짜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즐겁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거든요. 너 잘한다. 너 아무리 못해도 못한다는 소리 안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주위 사람들이 알고 로맨을 잘 대해주는 거가 쉽지는 않죠, 그죠? 불안을 가지고 사는 로맨티스트. 참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나 집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꾸역꾸역하는 공부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끊임없는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인가 봐요. 이래서 로맨은 공주, 왕자처럼 대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신 거죠, 박사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아까 이야기한 공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1, 2년도 아니고 4년, 5년까지 했다는 거는 너무 맹목적으로 하지 않았어. 그게 이제 매뉴얼적인 특성하고 트러스트 이 같이 합작으로 나왔던 성향인 것 같아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저렇게 떨어지면요 진짜 시험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자기가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상상하거나 생각하기 힘들잖아. 자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그렇죠. 거의 바닥이 남다르게 살아간다라는 자기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든지 하던 게 불안되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동생을 위해서 나는 약사가 되어야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쨌든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자기 미래를 그리기 어려운데 시험은 어쨌든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럴 때는 시험을 보는 이 상황을 네.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덜 긴장하고 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일종의 난 안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보다 안 될 거야. 이게 문제가 있어. 그리고 뭐 한두 개는 틀려도 돼. 이런 식의 생각들. 이거는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이거든요. 이 상담에서 이 얘기 듣고 조금 놀랐어요. 오수 시험 보는데 한두 개 틀려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평균치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게 계속 자기 운전면허 기준을 시험도 아니고. 평균치에 맞추고 있는데 예. 그거는 참 공부 잘하기 힘들거든요. 예. 이런 평균만 해 중간만 가자가 오히려 독이 되었네요. 로맨 매뉴얼 트러스트 특성을 가진 분,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자초하셨는지 박사님이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셨네요. 이분이 몇 년간 시험의 늪으로 제 발로 들어가신 것 같아 더욱 안타깝네요. 내담자의 배경 및 내담자가 인식하는 상황. 5년 동안 PT 준비 시험 중이며 4번째 시험 실패 후 약대 진학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부탁으로 5번째 시험도 봤다. 그러나 합격권 밖의 성적으로 내년 시험도 준비하려 한다.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향한
무시와 동정이 싫어서 어릴 때부터 독을 품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를 했다.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외고 진학을 준비했으나 실패했고 고3 때는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 점심을 그러면서 공부를 해 8kg가 빠지는 경험도 했다. 약사가 되면 300만 이상의 월급, 타인의 인정, 유동적인 근무 시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어머니의 제안으로 기숙학원에서도 공부를 했으나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성격을 고치라는 학습 관리 선생님의 말에 싸우게 되어 다른 학원으로 옮긴 일도 있다. 부모님과의 사이가 껄끄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시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친구를 처음 상담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나타나고 있는 신체화 정서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네가 급하게 다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아마 이 PT 시험이 8월에 있나? 네, 8월이더라고요. 네. 한두 달 몸 관리 더 한 다음에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상담은 그냥 한 번으로 끝냈던 게 또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특히 로맨 매뉴얼 성향의 사람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한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거, 또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사실 재밌는 게 상담을 처음 받았던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상담하러 오면 참 부담돼요. 저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일종의 약속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숙제라고 사실 상담 내용에서 이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오면 본인도 놀라울 정도로 성과가 있고 진짜 사람이 딴 사람이 돼서 바뀌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뿌듯한데 이 상담하는 사람들의 강박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가 내 남자에게는 자학이었다. 네, 자학이에요. 정확하게 자학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즐기는 거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상담에서는 그 공부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서 본인이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리고 공부 방법을 내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을 잘 받아들였으면 얘가 벌써 공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잘하는 애는 내가 딱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가지고 다음에 상담 왔을 때도 똑같이 아무 변화가 없었던 애들은 정작 내가 설명했던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내 남자의 문제인식. 내 남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내 남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답은 무엇인가? 내 남자가 가지는 고정적인 생각, 신념, 성격적 특성들을 조합하여 내 남자가 규정하지 못했던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내 남자의 실제 문제를 충분히 내 남자랑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상담을 하기보다는 내 남자가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 말에 너무 끌려가가지고 내 남자의 학습법에 너무 과도하게 상담을 했다는 거. 사실 로맨한테는 내 남자 학습법에 대한, 그러니까 학습법이나 어떤 방법에 대한 것보다는 적어도 80~90%의 에너지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불안이나 동요나 또는 혼란에 공감해 주는데 훨씬 더 시간을 쓰고, 다음에 왔을 때 학습법을 니한테 알려주면 한 달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여유를 못 가졌던 거예요, 이 상담자가. 내 남자의 문제인식. 로맨티스트의 높은 매뉴얼이에요. 트러스트 있지만은 매뉴얼이 높다는 게 더. 네, 자신의 힘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으며 지내다가 성격 고치라는 학원 선생님에게 화를 내어 다른 학원 옮겼대. 참 지내다가
뭐 발작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다. 학원에서 주어지는 대로 짜여진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하였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미래를 그려나가지 못하고 있다. 학원의 감시 없이 혼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꾸역꾸역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한두 달에 또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이상 프로파일을 보면 에이전트, 휴먼인데 어긋난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 친구의 기본적인 성향과 안 맞는 거예요. 공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감정은 누르고 과제를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번듯하고 멋진 사람이라 생각한다. 네, 이런 경우가 가장 괴로운 상황이에요. PT뿐만 아니라 공시생. 근데 공시생이나 공무원 시험 보는 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됐어요 오는 애들도 있고, 두 분 다시 안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내가 이야기한 공부법이 본인한테 잘 맞아서 됐어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또 그거 전혀 안 따르고 한개 걸려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이래가 지내는 애들도 있을 거고, 참 가슴 아픈 거죠. 내담자의 문제인식.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함으로 어지러운 구토종의 증상이 나타나요. 불안의 정체를 알고 달래가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공부법에 초점을 둔 거죠. 흥미없는 공부를 스스로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흥미있는 공부, 흥미없는 공부는 없어요. 지가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없어요. 배부르니까 그렇지. 이거거든요. 공부는 공부 그 자체가 그 내용이 흥미있다. 개뿔. 그냥 자기가 재밌게 공부하면 재밌게 되는 거야. 아니면 미치도록 할 만큼 자기를 그걸 하면 재밌어져요. 나중에는 글자 한자 세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여기는 왜 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러면 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재미를 준다. 네. 그러니까 억지로 누군가가 시키면 저한테도 모든 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찾아서 하면 아무리 지겨운 것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니까요. 테러는 내 인생에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회피하고 도피한다라는 게 없이 그냥 앞으로 갈 길밖에 없다고 할 때는 어차피 갈 길인데 할 수 없으니 즐겨라. 뭐 그렇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투덜투덜하고 가니 노래 부르고 가니 똑같죠. 친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PT 이게 통과를 안 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할 수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T 말고 다른 거를 제안을 해줄 수 없는 데드락 상황에서 내가 상담을 하니까 나도 마음이 급해졌던 거죠. 시험 2달 전부터 탈진해서 일정 공부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끝인 부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런 애들이 오면 뭐 되게 또 그런 애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약도 받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먼저 약은 끊으라. 약을 먹는 동안에는 시험 공부를 못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리고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해요. 자, 내담자의 실제 문제가 뭔가? 표면적 문제는 이런데 사실 이런 상담에서 여러분도 참 상담해주기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 친구한테는 공감이나 위로, 격려, 지지가 훨씬 더 맞는 상담이거든요. 공부는 어차피 지가 하니까. 흥심소 얘기를 듣고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이제 그렇죠. 그 상담교사를 예, 만나서 상담교사 이야기하고 만나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니까 상담교사가 너 OMR 카드 그거 갖고 오면 내가 채점해줄게. 뭐 단순히 확인해줄게. 채점뿐만 아니라 네. 주기적으로 이 친구의 네.
감정 뭐 쓰레기통이 됐든 감정 표현하는 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네. 그게 분명히 있는데 왜 너가 한 달에 한 번씩 와라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와라 이야기를 안 했을까라는 게 지금 내가 계속 자책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맨 매뉴얼 성향에 있는 애들 상담을 하면 무조건 한 달 후에 오라든지 한 2, 3개월 후에 오라든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끝나고 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요. 박사님도 이 상담을 진행하신 후 이 내담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추후 상담을 팔로우 안 했는지 자책까지 하시네요. 이와 함께 심리상담사의 삶은 어떤지,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지도 엿볼 수 있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한 1년쯤 지나면 인간이 완전히 개가천선하는 듯이 달라져요. 참 그걸 보면 야 신기하다. 뭐 1년 전에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시험 보다가 또는 수업 듣다가 거의 졸도하다시피 되고 힘이 없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막 손발에 땀이 나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걔가 공부하는 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너 선생이 떠드는 거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고 앉아 있어. 공부할 필요 없어. 수업 시간에 어차피 네가 책을 봐도 제대로 읽히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수업 시간은 노는 시간이야. 공부는 언제 하느냐. 네가 독서실에서 네 만들어 놓은 스케줄대로 공부할 때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어. 뭐 평소 실력으로 시험 봐도 돼. 그러면 딱 중간 정도 성적 나올 거거든. 넌 중간만 가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험에 대한 긴장을 떨어뜨리는. 근데 그렇게 거의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식으로 했더니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업 해주는 게 진짜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상담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로맨이 주위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 인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근데 로맨한테는 나쁜 지적질보다는 너 괜찮아, 너무 좋아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로맨인데 로맨 성향을 항심스를 통해 저희 본질적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WPI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대학 시험이나 의사 시험 같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시험이 아닌 전기 기능사 정도의 시험을 볼 때도 로맨이 공부할 때는 기본수를 처음 끝까지 5번 정도 차분하게 보고 안심을 한 후 기출 문제를 5번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 유형을 익히는 방법을 써야 하나요? 휴먼의 경우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로 재밌는 게 전기기능사, 건축사 뭐 이런 거 시험 보시는 분한테도 내가 똑같이 조언을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공부 방법은 다 이게 정석인 것 같아요. 정석이에요. 네. 네. 휴먼의 경우는 휴먼은 기본서 5번 볼 만큼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휴먼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휴먼은 대충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안다 싶으면 기본서는 어차피 공부했다 치고 수험서 5번 보고 한번 시험 봐가지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딴 거 알아봐라고. 휴먼은 기본서를 살짝 본 후에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모르는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휴먼은 기본서를 살짝 본 후에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에서 자기가 틀린 것만 기본서를 가가지고 확인해서 보고 그래서 문제집을 5번을 보는 그 방법이 휴먼이 그나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휴먼은 길게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6개월 단타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맨하고 아이디얼 같이 있는 M자 프로파일의 공부법은 두 성향의 공부법을 섞어야 하나요? 어이 훌륭한 생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자 경우에 공부법이라고 없어요. 그냥 총력을 다해서 하는데 그걸 하면 진짜 결과가 좋고요. 또 그걸 하다가 안 해요. 그래서 M자는 진짜 총력을 다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가지고 아주 뜻이 구분돼요.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각의 WPI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마다 다 다른 공부 방법, 다 다른 마음을 먹고 공부나 시험에 임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위즈덤 센터에서 개발한 공부 스타일 진단 도구를 통해 본인이 믿고 있는 공부법과 이상적인 공부법이 본인을 공부의 신으로 만들 수 있을지 테스트 해보시죠. 공부 스타일 유형 테스트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곧 이어질 마음 분석 2부에서는 내담자의 실제 문제, 정체성, 삶,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황상민 박사님만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단서, 문제 해결 전략,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황상민 박사님의 시험 공부 시간 관리법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에 대한 거는 실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의미,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일, 생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거의 총체적인 문제 상황에 있는 거죠. 자기 정체성은 그냥 PT 보는 사람으로 자기를 규정을 할 수밖에 없고, 동생을 잘 돌보는 든든한 언니, 울고 싶어요. 부모님한테는 착한 딸, 능력 있는 딸, 기대를 걸 만한 딸 되겠죠. 의미,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이죠. 의미, 자기 나름대로는 가족을 위해 산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없다는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죠? 정체성과 의미의 구체함에 참 안타까워요. 정체성, 의미, 생활인데 사실 이 내담자 동생과 부모님에게 믿음직한 언니이자 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표현하는 걸 누르며 지냈다. 롬에는 어차피 그게 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참 비극이죠, 그죠? 5년 동안의 수험생활 동안 시키는 대로 했음에도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을 혼자 공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자책한다. 혼자 공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전혀 아니죠, 그죠? 충분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참 너무 없었다라는, 자학하고 자책하는 것이 참 자기 삶의 젊으니까 이 27살 꽃단 아가씨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마 이거 자체에서 내가 너무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절대로 이렇게 자기를 갈아 마시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공부, 특히 롬에 그거 공부 아니에요. 네, 본인만 힘들어요. 의미, 스스로 목표를 세우기보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PT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타인의 인정, 높은 월급 등의 막연한 기대감 외에 약대에 입학한 후의 구체적인 미래는 생각하지 못해.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약대를 들어가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이 20년, 30년인데 그런 거 없이 이 시험만 합격하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될 거다. 와, 그거는 30년 동안의 연옥 생활을 예상하고 사는 건데 본인은 그거에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 몸은 알거든요. 본인 몸이 알아가지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애야,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다 죽어. 그냥 지금 조금 아프고 꼴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름답고 착하고 세심한 로맨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를 갈아넣듯이 공부하면요, 결국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박사님이 바로 이제 알려주시는 공부법, 사실
그 에센스는 시간 관리와 자기만의 페이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법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더군요. 자, 함께 들어보시죠. 아이디어를 수험생일 때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딴 생각 안 하고 딱 정해진 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야기한 공부 방법은 사실 시간관리법은 아이디어 시간관리법이에요. 공부법.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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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3 애가 수능을 공부하는 애라면 얘는 아침에 눈 뜨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걔한테 그래요. 야, 아침에 너 몇 시에 일어나니? 자기 10시 반에서 7시 일어나는데 그러면 밥 먹고 독서실 가기 전에 자기가 밥 간단히 먹고 또 밥 준비되는 동안에 자기가 30분이나 1시간 공부한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만큼 삽질이 없다. 공부는 이 밥 먹고 독서실에 9시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돼. 내가 8시 반에 도착해도 괜찮아. 8시 반부터 2시간 단위로. 그런데 2시간 단위로 자기가 과목을 공부하는 거를 딱딱 정하는데, 그러면 2시간인데 실제로는 9시부터 하면 9시부터 11시, 9시, 10시, 10시에서 11시잖아요. 그럼 10시 30분까지 공부하고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쉬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30분 공부하고 30분을 쉬잖아요. 30분이나 쉬어요? 30분 동안. 그래 놓고 11시부터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 공부는 12시 반까지 하죠. 그럼 12시 반부터 2시까지 하면 1시간 반 동안 점심시간을 가지는 거죠. 점심시간이 있지만 휴식시간이 1시간 반. 그래 놓고 또 2시간 하면 저녁시간은 5시부터 7시를 딱 2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그럼 하루에 8시간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하루에 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엄청 많이 한 거예요. 하루 매일 4시간씩만 해도 엄청난 성과가 나올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8시간인데 실제로 우리 몸은 자기가 8시간 공부했다고 안 느껴요. 1시간 반 공부했다고 느껴요. 반복될 뿐이거든요. 아, 반복을 잘 견뎌요, 몸은? 몸이 반복을 잘 견딘다. 그 표현 참 재밌네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는 항상 반복적으로 그 동작을 연습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걸어가면서 내 발 움직이는 거 신경 써야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그렇죠. 그럼 몸은 하루에 내가 8시간 공부했다가 아니라 1시간 반 공부한 거. 그리고 30분을 쉬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 몸은 약간 멍청해요. 그런데 이 마음은 강교해요. 그래서 몸을 숙련시키면서 공부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아이디어린 제가 써먹었던 방법인데, 상당히 잘 먹혔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안 생겨요. 그냥 1시간 반만 공부하면 되잖아. 하루에 8시간 공부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1시간 반만 공부하는 거. 이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훨씬 좋죠. 1시간 반만 하면 되니까. 그걸 하루에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어차피 1년 365일 365번 반복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 좋은 습관이 간단한 거예요. 1시간 반 공부하고 30분 쉬고. 그래서 2시간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방법. 하루에 1시간 반만 공부하면 입시에 붙는다. 사실 이게 2로, 그러니까 2시간으로 반복되는 공부이지만 몸은 1시간 반만 공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 222 공부법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박사님의 표현, 우둔한 몸과 영악한 마음, 우리의 공부에 이런 몸과 마음의 조화가 작용하고 있었군요.
공부는 머리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영악한 마음이 공부의 스트레스를 온통 우둔하고 착한 몸으로 쏟아내는 것이 노동과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우둔한 몸을 위해 2시간 공부 스케줄을 박사님이 고안하셨다고요? 어떻게 적절히 이 두 친구를 다 이끌고 갈 수 있느냐가 바로 이 공부법의 에센스가 되겠네요. 박사님이 대학 입시를 위해 사용한 공부법, 하버드 대학을 가기 위해 나름 적용한 공부법,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대학 교수로 생활하면서 WPI와 같은 다양한 심리 검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지만 2시간 시간관리 공부법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누구나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공부법이자 시간관리법인 듯 합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즈덤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 WPI 상담. 마음 분석. 생활, 자신의 성향이나 적합한 공부에 대한 이해 없이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학대하듯이 공부해왔다. 그리고 몇 개는 틀려된다는 회피하는 마음이 불안을 다하여 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성적을 본인이 공부한 만큼 효과가 없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있는 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한 거를 캐치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왔을 때 물어봤을 때 이해해가지고 제대로 한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5명 중에 1명 정도 이해를 해서 하지 거의 대부분은 안 따라해요. 문제 해결의 단서, 실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 단서를 찾기, 내담자의 성격 특성에 기초한 문제 해결 단서를 찾기. 이게 이제 생물 과목 중에서 계산하는 파트는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할 때 뛰어넘었다. 자기 좋아하고 괜찮은 건데 성적이 확 떨어진 이런 상황. 뭐 로맨이나 아이디얼이나 이것 정도는 뛰어넘어도 괜찮아. 이러면 그 희한하게 뛰어넘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모든 경우. 안다고 생각한 거. 근데 저도 공부할 때 항상 많이 당했거든요. 나중에 내 마음이 얼마나 간교하게 움직이는가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로맨티스는 문제를 풀 때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확실히 알지 않으면 패닉이 되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한 문제 틀려 생각하면 그 한 문제가 두 문제가 되고 두 문제가 세 문제가 될 위험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놈도 빠지지 말고 확인 사살한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이 급하면 더 그게 안 되는데 그럴수록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에 압박감을 주는 상황보다는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게 참 같은 이야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이 시험 볼 때 3-4개는 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 얘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고 어쩌면 이런 경우에 이제 성공의 두려움, 본인이 약대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참 생물도 좋아한다는데 조금만 그거 하면 시험 들 수도 있는데
틀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면 예상보다 많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 때 심리적 균형이 무너져서 더 많이 틀리게 된다. 문제 해결 방법. 단서를 조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표면적인 문제와 실제 문제에서 작동하는 성격 특성들을 확인해 준다. 4년간 반복했던 인강만 안 들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제는 수험생이 인강 유혹 버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 다 듣는데. 그렇죠. 그리고 인강을 통해 가지고 시험 공부하려는 애, 특히 로맨 매뉴얼 애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애들한테는 절대로 인강, 네가 모르는 게 많거나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강을 듣지 말라고 그래요. 엥? 진짜요? 진짜요, 박사님? 인강을 듣지 말라고요? 아, 그러니까 인강은 완전히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에만요? 아니, 근데 왜요? 이렇게 선택할 만한 강의도 많고 얼마나 재밌는 게 인강인데요. 인강을 듣지 말아야 진짜 공부가 된다? 박사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을 택한 게 인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데 적용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강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여기시셔서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드라마 구경하듯이 만드는 게 인강이거든. 그래서 수학을 인강으로 제가 배웠어야 하는 애들은 수학 실력 추구도 안 늘어요. 그건 본인도 잘 알잖아요. 네. 왜냐하면 수학 문제 풀이는 들으면 다 알고 갔거든. 그럼 난 다 안 돼. 근데 막상 시험 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인간 강사 수업을 듣고 와서 선생님 그 사람은 이렇게 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풀었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풀어요? 라고 저한테 품평을 해요. 네. 걔네들은 인강은 공부가 아니라 드라마 보는 거예요. 쇼 보듯이. 네, 쇼 보듯이. 그래서 대한민국 애들이 공부하는 거를 망가뜨리게 하고 특히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걸 하지 못하게 국가가 나서가지고 우미나 책동의 대표적인 게 인강이에요. 그게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예? 아니에요. 노무현 때. 이 무시무시한 게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근데 생각하는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길러줄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혼자서 한 줄 한 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땀 한 땀 따져가면서 읽을 때 그게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면 수학 문제 풀 때 생각해봐요. 수학 문제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서 풀어요. 그 문제를 지가 연습장 해놓고 계속 문제를 뚫어보면 거기서 활자가 지맘대로 쫙 움직여가지고 해법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펜만 갖다 대면 연필만 갖다 대면 내 손이 알아서 그냥 쫙 풀어지게 되는 게 그게 생각해서 내 손이 저절로 답을 쓰는 거죠. 박사님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은데. 아니, 손가락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놀라울 정도로. 내가 연필을 들자마자 내 손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답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공부 시간 효율적으로 줄일 것 같아서 인강을 듣는데 사실 인강 듣다가 시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인강이에요. 문제 해결 방법. 기본서를 처음 끝까지 차분하게 보고 익히면 본인이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일은 없다는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된다. 응용서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을 정확히 알면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다.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응용서는 약간의 문제 패턴이나 자기가 응용하는 힘이 있다 생각하는데 기본서를 5번 정도 반복해서 본 후에 지난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5번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 유형을 익힌다. 이거는 옛날에 사법시험 보는 애 이 상담해줄 때도 로맨 상담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법시험 3번 떨어진 애가 내한테 상담받고 그 다음에 됐어요. 뭐 물론 걔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까 기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더 잘 먹힐 수도 있었을 텐데. 자, 낯설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기숙학원보다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계획에 맞춰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데 본인은 다시 기숙학원 같은 데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하겠다는 이 공부 전략이나 문제 해결 방법과 내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반대라는 사실을 이 내가 녹취를 읽어보면서 다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드는 거죠. 시험 볼 때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평소 실력을 잘 표현하면 다 맞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푼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기본 중에 기본인 교과서. 기본소로 다시 돌아가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탁 튀어나와 당황하는 일은 없다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제 실력 그대로 발휘하는 솔루션. 로맨티스트에게는 안정적이고 편한 마음이 유독 중요한 듯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전략. 현재 여건 속에서 주변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의 실제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상황에 따른 자신의 특성을 알면 자신의 행동 전략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5월까지 기본서만 보는 거를 4-5번 반복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매일 공부해야 하는 분량을 정한다.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이까지 매일 공부하는 분량을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공부 양을 정하라는 거예요. 네, 공부 양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책을 내가 뭐 한 달에 이걸 얼마를 보겠다는 그걸 또 이렇게 약간 세분해고 나눠서 오늘 매일 공부할 양을 이렇게 정하라는 건가? 그 정해서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정해본 적은 있지요. 아, 정해본 적 끝까지 가본 적은 없죠? 기억은 없지만 어떻게 정해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한 달 안에 보겠다. 그럼 300페이지다. 그러면 30분의 1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한 달 안에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안 돼요. 그거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300페이지잖아요. 뭐 300페이지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아까 말한 2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몇 페이지가 나갈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그렇게도 해보죠. 그렇죠. 네, 공부를. 그럼 2시간에 나가는 2시간에 몇 거를 페이지? 내가 20페이지를 나가면 하루에 2시간을 하면 300페이지는 며칠에 끝나게 되는 거야. 너무나 놀랍게도 15일이면 끝나는 거야. 네. 그것도 뭐 근데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1시간 동안에 몇 페이지를 가고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떤 때는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날의 북칠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반이라는 걸 셋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 1시간 반에 못하고 2시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진짜 비 맞은 날이야. 그럼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 내가 쉬는 시간을 못 누렸으니까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너무 빨리 끝났어. 1시간 만에 그 분량을 끝났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매 시간마다 공부하는 게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놀라운 행동. 이게 이제 Behavioral Modification Strategy라고 이야기를 해. 행동 수정 전략이라고 하는데 심리학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걸 자기 자신의 공부법에 적용을 했는데 나는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벌써 이 방법을 나한테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목표를 다 달성했어. 그러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내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주말의 명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내한테 하사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건 어때요? 이때까지 못 봤어. 그럼 나는 내가 아니 네. 못 받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내한테 벌 주는 그런 이 찌질하고 힘든 인생을 살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벌 줄 필요는 없고 상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만 주기에도 바빠요. 네. 이 전법을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이거를 썼는데 참 그래서 GRE 시험 공부할 때 아주 유용하게 GRE 보케이블러리 33,000 10번 보고 GRE 공부를 다 끝냈어요. 오, 본인이 본인의 공부의 양을 파악해야만 진짜 제대로 된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거군요.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정하고 잘 수행해 나가면 상을 주는 행동 수정 전략. 역시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군요. 공부 계획은 2시간 슬롯으로 잡고 한 슬롯당 한 과목씩 공부하여 4과목을 하루 8시간 공부하는 거로 계획을 세운다.
한 과목 공부가 끝난 후에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넣어주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꼭 확보를 해서 온전히 휴식한다. 이게 제가 이야기한 이 스케줄 관리인 거예요. 6월부터 기출문제 풀 때도 기본서 공부하듯이 2시간 단위로 한다. 문제는 연습장에 풀고 제첨 후 틀린 것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 틀린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간다. 시험 보기 전까지 기출문제도 5번 정도 반복해서 푼다. 그러면 거의 시험에서 천하무적이 돼요. 시험 끝날 때까지 집에 있는 시간은 가지지 않는다. 주말에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논다. 왜? 집에 있는 시간이 되면 풀어지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이클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끊어져요. 분량을 정하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잖아요. 10페이지, 20페이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분량을 정하는 게, 아니 어떤 데 보면 목차만 있고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되나요? 야, 그거는 너가 로또 복권 당첨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학생들에서 이 공부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가 알뭘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할당량을 해치우는 노동이거든요. 맨날 공부는 창의적이고 달라야 하고 유럽식 교육, 미국식 교육 운운하면서 공부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가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 본질에서 벗어난 공부법이 난무한 거겠죠. 노동의 특성을 가진 시험 공부. 기왕 그렇다면 노동한 후에 그런 뿌듯함도 상기시키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방법.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이 영상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그 노동에 맞게, 그리고 노동의 후에 네가 얻을 수 있는 보상, 그 형태로, 말은 공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의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보람찬 노동의 현장에 내가 공부한 이 얻은 TV 프로 보면 있잖아요. 노동한 다음에 기부하는 거.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 시간만 나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이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는데. 네. 분량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해소. 분량 정하고 뺑뺑이 도는 걸 파악할 정도의 내공이었으면 상담 20분 만에 스스로 깨우쳤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상담 끝났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번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다가 2번 듣고 3번 듣고 하면 그게 들리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분석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 박사님과의 실제 상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의 일부를 황심이가 살짝 공개합니다. 본인이 또 진짜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본인이 또 거의 군대 보내듯이 보내면서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항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부를 하지 않는, 그 대신에 학교에 나와가지고 노는. 집에 있지 말고. 집에는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그 기숙학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시거든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 내 도서관을 아침부터 가서 끝까지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게 더 맞고, 부모님도 그게 돈도 안 들어가서 더 좋으신다. 그렇잖아요. 기숙학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본인이 써야 되는데 그거 굳는데 얼마나 짜요? 그거를 내 등록금에 보태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돼. 그럼 부모님이
동의할까요? 지금 그분도 저에 대해 믿음이 없었어요. 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기숙학원에 대한 믿음을 하는데 기숙학원이 본인한테 맞으면 네. 나도 얼마든지 하는데 프로파일을 보면 이 현실 프로파일 있잖아요. 로맨티스트, 네. 긴장하고 예민한 거 본인 원단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꿈꾸거나 생각하는 건 바닥 수준이고 네. 그런데 바로 이게 이제 본인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든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게 본인 이상 프로파일이에요. 본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지금 엉망인 거예요. 본인 딴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실제로는 본인의 생활이나 본인의 특성하고 다 어긋나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이상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자기 자신하고 전혀 맞는 게 없고 네.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본인과 반대되는 걸로 하면 자기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잘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본인의 치명적인 문제죠. 본인의 로맨티스 지금 바닥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엄청 잘 지내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꿋꿋하게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기대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번듯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질 거고 다른 사람들 관심이나 인정을 받으면서 잘 지낼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성향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될 거고 내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게 프로파일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본인은 자기를 몸에서 기숙학원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내 생활을 관리해 줄 테니까 내가 그 생활에 잘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러는데 그 관리해 주는 사감이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본인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거나 인상 쓰면서 뭐라 그러면 본인은 관리고 뭐고 뛰쳐나. 알겠어요? 네. 그게 본인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걸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그럼 뛰쳐나오면 다시 내려가가지고 나 도저히 학원 못 다니겠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날리는 시간과 본인이 스스로 또 자책하고 자괴감을 가지는 거 그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내가 오늘 상담한 내용 들려주고 네. 나도 뭐 설득을 시킬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부모님 좋아할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본인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유튜브로 볼 때 하고 비슷하게 상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르게 상담하는 것 같아요? 전 그냥 공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본인 보고 공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본인은? 네. 그러면 난 지금 가다가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거나 분식점에서 카페에서 알바라도 해야 돼요. 이게 저 인생인가요?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혼자 고민했을 때 시험 말고는 그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알바를 조금이라도 그럼요. 하면서 카페 알바 하는 밖에 없어요. 보면 뻔히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고민했어요. 진짜 사연을 쭉 보고 프로파일 봤을 때 5년 동안 피곤하면서 이 젊은 청춘을 다 진짜 본인은 거의 자기 학대를 엄청 심하게 한 거예요. 네, 거의 어릴 때부터 그 사이에 습관적으로 했어요. 본인이 진짜 지병이 안 생긴 게 엄청나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가 뭐 몸 아픈 데가 없냐고 물어본 게 바로 그거예요. 암 아니면 조현병 뭐 이런 식으로 안 된 것만해도 참 다행이거든요. 본인이 그래도 이 부모님을 그래도 잘 닮아가지고 신체는 좀 튼튼한 것 같네요. 예민하긴 한데 네, 골격은 본인이 튼튼해요. 엄마가 좀 크시고 아, 그럼 엄마 신체를 닮았군요. 아빠의 심리를 닮았고. 아빠는 건강하신데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병원 자주 다니시고. 네. 어쨌든 뭐 엄마 아빠 문제는 본인이 일단 좀 벗어나서 네. 벗어나려면 본인 생활을 아침에 눈만 깨면 빨리 도서관에 가서 네. 공부하고 마지막 도서관 문 닫을 때
집에 온다 그 생각으로만 지내면 돼. 다른 엄마 아빠와의 인터랙션에서 본인 에너지 쓸 필요 전혀 없어. 네. PT 시험 끝날 때까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지는 다시 그때 오세요. 알겠죠?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은 내 남자의 밝은 웃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상담 후 반가운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고 난 뒤 녹음 파일을 5번 들었습니다. 그 이후 상담 내용을 더 곱씹어 보기 위해 녹음 파일을 글로 옮겨 적고 틈틈이 봤습니다. 공부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던 날이나 방향성을 잃은 기분일 때 그 글을 읽었는데 그때마다 박사님이 제시해 주셨던 방법대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제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셨던 박사님이 떠올라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작년 8월 PT 시험에서 안정권인 점수를 받았고 올해 1월 초에 있었던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학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박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삶에서 여러 가지 변수와 힘든 일들이 생기겠지만 길었던 6년간의 수험 생활과 그것을 이겨냈던 경험을 통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